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189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맞서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또 저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1일 월요일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모인 이들은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법 2, 3조 개정하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서울 세종대로가 가득 찼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해결 첫걸음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을 올려야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절 아침,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던 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심판하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은 일상이 되었고 동지들의 구속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군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14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12,000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은 마무리 집회 도중 안전 펜스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출근한다고 답한 이들이 속한 회사 규모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화요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기획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했던 시각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아직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출석을 강행한 겁니다. 청사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부장검사 면담을 요청했다며 출입관리 직원에게 전화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등록이 안 돼 있어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제발로 그런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언제 복귀할 것인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법원 영장 등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송 전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 등이 뒤섞이며 한때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다음에 또 검찰의 조금 빠른 수사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 뭐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죠. 여기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악재가 겹친 태 최고위원, 3일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서 한 언론에서 공개된 태 의원의 내부 회의 녹취록 중 용산의 공천 개입 논란을 촉발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재차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겁니다. 녹취록 파문에 이어 제기된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후원의 당사자로 지목된 시 구의원들이 이미 언론에 자발적 후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오히려 후원금 반환에도 나섰었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태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에 나가겠다면서 최고위원 자진 사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함구했습니다. 정면 돌파의 길을 택한 건데 이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에 최근의 사건들까지 병합해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긴급 회의를 소집한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는 8일 예정된 윤리위 징계 심사에 태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리위가 결정할 태 의원 징계 수위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요. 또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밤 러시아 크렘린궁 상공에서 무인기가 폭발했다는 소식이 목요일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궁에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날아듭니다. 지붕을 향해 돌진하더니 이내 폭발을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이 나타난 건 현지 시간 2일 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2대의 드론을 이용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를 사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러시아는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건 당시 크렘린궁에 없었고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드론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서부 지역에선 폭발물이 터지며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석유기지가 불에 타기도 했는데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측이 오는 9일 전승기념일에 맞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네, 모스크바 크렘린궁 드론 폭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보복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4일 새벽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국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수도 키이우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으며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5일 금요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음으로 모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자신을 돌봐줘야 하는 부모의 손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통계조차 없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30대 아빠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경기 평택에서는 우울증을 앓던 30대 엄마가 7살 난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들의 자녀 살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살 조윤아 양이 부모와 함께 완도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엄마 A씨가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비속 살해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업무 보고를 올렸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진전 없이 계류돼 있을 뿐입니다. 처벌에 앞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숨을 거두는지 수사기관의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니 살해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한 분석도 맞춤형 대책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이 고립돼 있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에 대해 여전히 온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비속 범행에 대한 엄벌에 앞서 가족 살해가 일어나는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채입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공교롭게도 회담이 확정된 지난 2일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 평균 연령 94.4세.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떠들썩한 잔칫날을 앞두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 있겠지요. 사죄할 수 있는 시간, 사죄 받을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